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때로는 당신이 뽑은 정치인까지 소유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지도 팔지도 창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돈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단순한 행위가 그들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제국, 헤지펀드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지펀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편법이나 어쩌면 잘 가꿔진 정원 울타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현대 금융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본질은 부자들만을 위한 사적인 투자 클럽입니다.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 거대 연기금,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일종의 사모펀드이죠. 이들을 관리하는 소규모 팀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전략을 동원해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 우리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 즉 뮤추얼 펀드와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보유 자산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헤지펀드는 규제가 거의 없는 오프로드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경주차와 같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 투자 규모를 몇 배로 불리고 파생상품이라 불리는 복잡한 계약을 사고 팔며 심지어 시장이 폭락할 때조차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파생상품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금융적 내기입니다. 석유나 주식 같은 실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돈을 거는 것이죠. 마치 다음 주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지만 그 내기 자체를 다른 사람들과 실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헤지펀드는 바로 이런 투기, 속도, 그리고 비밀의 세계에서 번성합니다. 최초의 헤지펀드는 지금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949년 사회학자 출신의 조용한 학자였던 엘프리드 윈슬로 존스가 설립한 펀드는 그저 위험을 줄이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주식은 사고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 주식에는 반대로 베팅하는 것이었죠.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공매도라는 기법을 통해서입니다. 증권사에서 특정 회사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가령 그 주식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빌린 주식을 즉시 시장에 팔아 1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쥡니다. 얼마 후 예상대로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지면 당신은 시장에서 그 주식을 6만 원에 다시 사들여 증권사에 갚습니다. 그리고 차액인 4만 원은 당신의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당신은 더 비싼 값의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 가능성은 이론상 무한대이기에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존스는 이 기법을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즉 해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고 영리하며 거의 학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이 아이디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신중함이 아닌 레버리지, 비밀주의, 그리고 권력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산업으로 말입니다. 1980년대 미국은 금융 규제 완화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정부는 규제의 족쇄를 풀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시장에 값싼 돈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 자신의 베팅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바로 이 환경에 최적화된 존재였습니다. 은행이 아니었기에 은행업 허가가 필요 없었고 상장 기업이 아니었기에 정보 공개 의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규제 당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며 금융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평범한 투자자가 채수를 두고 있다면 헤지펀드는 대중이 존재조차 모르는 테이블에서 남의 돈으로 포커를 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통화, 채권, 주식, 원자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가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에 베팅했을 때 대영 제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로스는 단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사적인 투자자가 한 국가의 통화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고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즉 LTCM의 등장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설립한 이 펀드는 너무나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기에 스스로를 무적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금융위기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그들의 예측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LTCM의 베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직접 나서 36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조직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헤지펀드 업계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몸집이 충분히 커지면 시스템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위험은 더 이상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헤지펀드는 단순히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시장 자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헤지펀드는 부자들의 틈새 투자 수단에서 수조 달러를 굴리는 거대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전직 정부 고위 관료를 고용하고 양대 정당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위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한 무기는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금융계의 제트 연료와 다이너마이트였죠. 레버리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그 1억 원을 담보로 9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삽니다. 만약 주가가 10% 오르면 당신의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원금 대비 100%가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고위험, 고속, 고수익. 이것이 바로 남의 돈으로 움직이는 헤지펀드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베팅이 실패했을 때 그 여파는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2008년 미국의 주택 거품이 터지자 존 폴슨이라는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재앙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때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는 동안
그는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던 바로 그 해에 헤지펀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의 몰락에 베팅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초래했던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 있던 헤지펀드들은 대부분 그 규제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행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대출기관, 집주인, 그리고 로비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매에 나온 주택들을, 때로는 동네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평범한 주택단지를 거대한 기업형 임대 포트폴리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배경에는 개인 집주인이 아닌 거대한 자본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개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컴퓨터 스프레드시트에 월세를 냅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월세 인상률과 거주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항의하려 해도 서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제 헤지펀드들은 에너지, 식량, 주택, 통화 등 일상생활과 맞닿은 모든 주요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몇 주 뒤 시장이 회복하자 주식을 사들여 또다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닥치자 그들은 밀, 석유, 금속 같은 원자재 시장으로 눈을 돌려 희소성에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가정은 더 비싼 식료품과 기름값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거대한 헤지펀드가 특정 포지션에 막대한 돈을 걸면 시장이 움직이고 가격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그들의 지배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헤지펀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연결된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임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고 전직 재무부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합니다.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와 직통 라인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그 규칙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헤지펀드의 진짜 천재성은 단지 규칙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과 혼돈,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꾸준한 수익을 얻고 위기가 닥치면 세상의 붕괴에 베팅하여 다시 한번 승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재앙이라는 개념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헤지펀드들은 대재앙 채권을 발행합니다. 특정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입니다. 만약 재앙이 발생하면 그 돈은 피해 복구에 쓰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제 기후변화의 문자 그대로 베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험은 또 하나의 수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월스트리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들은 위성사진을 구매해 유조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열 감지 센서로 공장 가동률을 측정하며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해 소비 행태를 예측합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학습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당신이 어떻게 소비하고 투표하고 움직일지 예측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금융 감시이며
조용하지만 거대한 힘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이 지난 분기의 보고서를 읽는 것이라면 헤지펀드의 금융은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입니다. 헤지펀드가 한 국가의 주택, 기업 부채, 식량 공급, 에너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굳이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레버리지가 됩니다. 정부가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파생 상품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당신의 은퇴 자금이 바로 이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할 연기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헤지펀드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주택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는 바로 그 힘의 자양분이 됩니다. 공적 자금이 사적 권력을 키우는 현대 금융에 숨겨진 순환 고리입니다. 역사상 권력의 집중은 항상 균형을 잃을 때까지 가속화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상인조합은 왕보다 더 강력해질 때까지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본국 군대보다 더 큰 사설 군대를 거느리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21세기의 제국은 배나 향신료가 아닌 레버리지와 데이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새로운 동인도 회사이며 자본이 법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의 사적인 주권자입니다. 그들은 국기를 개양하는 대신 수익률을 올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 양쪽에 자금을 대며 국가를 정복할 필요 없이 그 나라의 빚을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조용한 통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진정한 통치자들은 그 이념의 차이마저 거래하며 이익을 얻습니다. 모든 위기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안에서 진실 그 자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뿐입니다. 위험은 헤지펀드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에 너무나 깊숙이 얽혀 이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헤지펀드가 사라진다면 시장은 멈추고 신용은 동결되며 정부는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의존성이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물었을 때 그 답은 더 이상 백악관이나 국회의 사당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스프레드시트와 리스크 모델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제국은 땅을 정복했지만 지금의 제국은 유동성을 정복합니다. 비극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패에 빼앗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팔아넘겨 마침내 통제가 더 이상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익숙합니다. 정치가 아닌 빚과 데이터와 욕망에 대한 권력을 통해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붕괴에 영원히 베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공유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